그 애들 동화 상스러운 영화 토크 딴지 영진공. MB가 진심으로 나라를 걱정해 4대강을 파헤쳤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정윤회 씨가 각하의 곁을 진정 떠났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이 함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나지 않았다고 믿을 경우의 수는 있기나 한 걸까요? 여기는 눈으로 듣고 귀로 보는 딴지 영진공입니다. 딴지 라디오를 청취하시는 전 세계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거 청취가 두 번 들어갔네. 청취를 하시죠. 2월 2주차에 보내드리는 딴지 영진공입니다. 오늘 눈이 왔어요. 네. 많이 왔어요. 엄청 오더라고요. 예. 오늘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해비조님이 1시간을 지각을 했네. 무슨 1시간 30분 30분. 43분 지각하셨어요. 네, 43분 지각. 이제 막 늦어. 하이피델리티는 제 시각을 해 가면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 하이피델리티의 제 본명이 김진 씨. 그걸로 김진 씨가 김진 씨가 거의 뭐 한 50여 회를 우리 영진공 멤버들을 애타게 외쳤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글쎄 말이에요. 내 이름도 나왔어요? 나 아니죠? 아니 다음번이 함장이야. 함장은 본명을 몰라서 함장이야 그냥. 그래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딴지 영진공입니다. 자, 오늘도 꾸준히 자리를 빛내주시는 우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인이 박사가 될 희박할 확률을 뚫고 무려 인류학 박사가 되신 발음도 안 돼. 해비조님 나오셨습니다. 근데 이거 뭐 키 큰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차별적인 언사인데? 그래요? 난쟁이도. 박사가 되기란 매우 희박하다. 그래요? 그래요. 예. 반갑습니다. 해비조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따위 영어 발음으로도 외국계 회사에 다닐 수 있다는 로또 확률을 뚫어낸 함장님도 나오셨습니다. 함장입니다. 목소리가 바뀌셨는데? 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벼락 맞을 확률보다 어렵다는 1200만 딴지 영진공 청취자들을 비집고 우원으로 입성하신 전공황 장애님, 무한단물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왜요? 무한도 아니야. 무한단물. 무한단물이에요. 예. 아니, 왜 닉네임을 중간에 교체하신 거예요? 누가 저보고 말하는 게 약 파는 것 같다고. 그래서요.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세롬이의 대타도 그냥 자리에 있거나 말거나. 자, 김태형 PD도 나왔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여기 등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네. 컴컴해요. 네. 딴 거는 굉장히 불편한데 네. 김태형이 안 보인다. 괜찮네. 오늘 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한번 녹음 한번 말아 먹을까요? 날려버린다? 난 아무 말 안 했다. 나 한 장이밖에 없어, 난. 그래요. 지난주 똥 치우고 갑시다. 네. 먼저 베르투님이 각하와 별자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각하가 물병자리였어요. 진짜. 근데 섬뜩하면서도 아주 심도 있는 관찰기. 감사합니다. 진짜 그렇다고 믿을 뻔했다는. 그리고 더불어서 함장님을 너드로 오인했다가 게이로 확인사살한 글도 이번 최고의 명문이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자, 신세님, 진격의 거인과 좀비의 유사성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허니버터칩이 얘기 중에 나왔는데 저는 이거 지구상에 없는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난 있다고 믿어가지고 먹고 싶어지는 거 귀찮아. 그래서 그리고 워킹데드 정주행 후기도 남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워킹데드가 폭스사 거죠? 폭스 거 맞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일단 현대가 어쨌든, 현대차가 굉장히 기싼 없이 그래요. 어쨌든 폭스 거면 그게 보수 조작 미드라는 주장 동의할 수 있고요. 네. 자, 샤아님한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짜르라고 읽었대요. 짜르라고. 그래요. 이거 제가 건담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자, 나를 찾아줘 인상적인 후기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닉의 입장에서 본 나를 찾아줘
구조를 설명을 하셨는데 색다르더라고요. 더불어서 지난 76회 앞거는 헤비조의 2년이었다. 그쵸. 아니 하이 피델리티를 가서 네. 도대체 뭘 배워온 거야. 2년 전만 하고 있어. 아니, 큰일 하이피델 났어. 가기 전날이었고요. 그래요. 그 전에 갔었잖아요. 그래요. 야, 때가 묻어왔어. 이 착한 애를 배려버렸네 그냥. 자 쿠차님 나이 먹을수록 나왔더니 아주 그냥. 쿠차님은 나이 먹을수록 꼰대 같아져서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우린 어쩌라고. 자 미라주나이트님은 하이피델리티의 반격에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김진 씨, 제가 이분에게 조만간 멱살 찬스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진 씨가 너클볼러. 네, 너클볼러님이시죠. 네. 다 실명 까기로 한 거예요? 김진 씨는 원래 야구가 그 투수가 공을 던지면 이렇게 끌거나 혹은 챈다고 얘기하는 게 네. 공기 그렇죠. 저항을 이겨나가면서 그 공기 압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음. 유일하게 미는 게 너클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기의 저항 없이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게 너클볼인데 네네. 그분은 시루에 붙어 산다. 잘 나가는 영진군에 우린 붙어 돌직구라면 우리가 돌직구라. 우린 공기 같은 존재라면 더불어서 받는 사람도 어떻게 받을지 모르고 던진 사람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편집하기 진짜 힘들어요. 김진 씨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이거 삐 처리 안 해도 되죠? 안 해줘. 무슨 거기서 다 나 깠는데. 차양교시 50번 나왔어 나. 거기서는 해비조님이 아니라 일동이 형이. 본격 실명 방송. 하이피델리티고요. 자 민호루님의 우에하라의 직직 사진 감사합니다. 이쁘게 찍었어요. 우에하라의 이분 작품 중에 최근작 AVOP-069 추천합니다. 오. 겁나 웃겼는데 요즘 이토성계에 자막 만들기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분의 작품 좀 전에 말씀드린 이 품번의 작품에 자막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근데 얘기가 나오나요, 이게 좀? 어떤 게요? 대사가 있나요, 이쪽? 또? 요번 이 말씀드린 품번의 작품의 내용은 100명의 남자와 도망가는 한 명의 우에하라 아이가 술래잡기를 하는 내용. 술래잡기를 하는 내용. 나도 봤다. 그거. 아니, 그러면 대사가 나올 게 없지 않나? 아니에요. 그래서 있어요? 이분이 작년에 그 AV 2위 하셨던데요. 일본에서 그런가요? 인기가 네. 2위고 그럼 마사오님 맞아요. 나와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1위가 무슨 유이? 핫하노. 핫하노 유이. 핫하노 유이. 아. 그 사람이 1위더라고요. 많이 찍었죠. 그렇죠. 어쨌든 요즘에 전 체코에 빠져 있습니다. 그건 또 누구야? 그러게요. 국가 체코를 얘기하는 것 국가 체코, 같은데. 네, 국가 체코에서 마사오님이 나오시기 전까지는 모르는 얘기.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 휴지끈 기신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겠고 더불어서 이분이 일본 좀비 에로무를 또 소개시켜주는데 야동의 호러 장르라면은 한번 도전해볼 생각도 있어요, 제가. 아무튼 갈등은 됩니다. 자, 킨트님의 75회 후기도 감사합니다. 벤 애플렉의 여동생 마고의 심리 상태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러게요. 자, 주닉님은 철의 꿈이라는 영화를 보셨다면서 한번 다뤄보실 생각이 없냐고 하셨네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 박경근 감독 네. 작품인데, 네. 그러니까 현대회화. 네.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그 앞에 작품 위라세타쿤도 그렇고 그 노예 12년 만드신 스티브 맥킨도 네. 그렇고 원래 스티브 맥킨은 워낙에 유명한 미술 작가니까요. 그래서 그 현대 미술 하시는 분들이 영화를 이렇게 현대 미술의 그 비디오 영상적으로 네. 만드시는 경향들이 있어서 한 번쯤은 그런 거 아시고 가셔서 보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노바리님한테 부탁하든가 그러겠네. 아니, 공황님이 공황이 아니지. 무한단물님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조만간 도전하시지 않을까. 네, 그래요. 자, 그리고 민솔님의 너츠커피 찬양기도 잘 읽었습니다. 아침부터 커피 3잔이 기본이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덕후마초님은 이사간 연구소에서 네. 추워서 너츠커피 3잔. 네. 덕후마초님은 나를 찾아줘에서 두기가 제일 이해 안 갔다고 하셨네요. 천재소년 두기 나오죠? 그렇죠. 네. 동종으로 죽어서 아마 제가 볼 땐 마법사로 다시 태어나는 행복한 인생 살 거예요. 동종으로 죽지는 않죠. 그런가요? 여자친구가 있었나? 두기가요? 네. 극 중에서도 몇 번 섹스를 해요. 그랬나? 왜 다 기억이 없지? 그런가요? 네. 아니 그냥 이용만 하지 않나? 그래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죽는 건 확실하다는 걸로. 찾아볼게요. 자, 아우센자이터님의 딴지영진공 내반기도 감사합니다.
이분이 박세롬이의 용안을 마지막으로 본 분이네요. 네, 평생 잊지 말고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뭐 조만간 또 볼 거라니까요. 자, 박가로미님. 박가름. 딴지 영진공 팟빵 순위가 너무 낮다고 걱정하셨어요. 이제는 듣는 사람들이 없는 그러니까. 거지. 아니요. 이건 자연스러운 이게 일인 근데 거죠. 딴지 영진공은 다른 팟캐스트랑 좀 다르게 사운드 클라우드에서도 들으시고 그다음에 맥의 팟캐스트 청취율도 고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온에어 되는 시점에 한 다음 날 정도 되면 팟캐스트 순위는 한 2, 30위권까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순위 자체는 큰 의미가 요즘에는 없고. 전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네. 다들 이렇게 자위를 할 뿐이야. 사람들이 안 듣는 거야. 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른 팟캐스트처럼 뭐 팟빵에 게시판에 누가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서 좋게 나오긴 힘들다. 팟빵 게시판에서 뭐 관리를 어떻게 해요? 그 관리자 인증을 할 수가 있나 네. 봐요. 딴지에 누가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리자 인증인 사람 좀 해가지고 좀 댓글 좀 달아. 아 제가요? 어. 아 싫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뭐, 네, 그렇죠. 뭐 우리가 더 좋은 방송 만들어야지 뭐. 네. 네, 그렇습니다. 껄림이 관리하시잖아요. 귀찮아요. 자, 똥밍님의 비가이즈 관람기도 감사합니다. 똥밍님 영화평 전 좋아요. 쉽고 간결하게 핵심으로 갑니다. 좋은 걸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네, 저도요. 네, 그다음에 아가씨님의 업된 늦는다는 불평은 김태용이한테 잘 전달할게요. 아 그러게 그러니까. 수요일 날 어. 보통 한 4시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 올라오더라고. 한마디로 수요일 퇴근 전에는 듣게 해달라는 얘기지. 그렇죠. 부탁드려요. 저도요. 그러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은데, 솔직히 지금 원래 제가 하던 방송이 있고 거기서 더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과거를 기억 그래요. 못해. 과거에는 목요일날 올라왔었어. 어쨌든 뭐 그래요. 나를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10kg 두껍게님은 리즈 위더스푼 모종삽 발언에 분노하시면서 영화 일렉션을 추천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분 분노하셨나요? 아니 그냥 뭐 그랬어. 발끈하셨어요. 자, 은화님의 허상감매 열기 당첨 사례도 감사했고요. 덕후님은 최근 영진공주애들이 좀 우울하다면서 너클조 커플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어요. 단호히 처단하겠다. 너클조 커플. 너클죠. 네, 참, 그, 허삼간 매혈기를 제가 네. 지난주 연구원이 이사하면서 너무 아파갖고, 내일까지 아마 공사가 끝난다거든요. 지난주 목요일에 이사했는데도. 네. 내일 공사가 다 끝나면 렌이 내일 오전부터 된다니까. 조만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고요. 자, 십선비님은 월드워즈를 나름 재밌게 보셨다면서 후속편 제작도 기대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에바그린 짤 감사합니다. 에바그린 이쁘게 나이 먹는 것 같아요. 에바그린 누나는 진짜 꼭 한번 실제로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만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보고만 있는데 뭐 말이 필요해. 춘춘데레데레님 박세롬이 없는 영진공을 격하게 환영해 주셨어요. 이 좋은 남자들은 박물관에서나 있는 시대에 박세롬이가 없어져서 자신한테 기회가 왔다고 좋아하셨는데 뭔 소리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박세롬이 엔지니어가 빠지면서 그러니까 박세롬이라는 존재가 영진공에서 사라지면서 자신에게 더 많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또 무슨 그럴 리는 없죠. 예. 아니, 뭐 수학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정 뭐 외로우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네, 놀러 오세요. 영진공을. 예. 자, 시릴캣님의 부두교는 아프리카 토속 종교가 아니라 IT에 끌려온 아프리카인들이 토속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해 만든 종교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날 우리 방송에서 부두가 아프리카에서 왔다라고는 안 했죠. 아프리카에 어원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어원이 그래요. 있다고. 네. 네. 그러니까 좀비에 대한 어원이 있다고 좀비의 그랬죠. 어원이 참 아프리카에 있다라고 했죠, 우리가. 네네. 그리고 양 사장님의 76회 후기도 감사합니다. 저희의 위로와 격려가 힘이 되었다니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원래 동정은 돈으로. 네, 동종. 논문 잘 쓰세요. 네. 자, 미스터 디케이님, 스태포드 와이프가 저의 결혼 판타지가 응집된 영화라고 하셨는데, 저는 매조키스입니다. 좀 맞고 사는 게 좋아요. 자, 골디님은 형수님이 이런 얘기 알고 계시나? 문자로 보내드려야죠. 맞고 싶대요. 이러면서. 많이 벌써 맞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요. 자, 골디님은 병맛 좀비 영화의 끝판왕은 루치오 폴치의 좀비2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비와 상어의 결투씬을 링크로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코디님의 서유기 모험의 시작 감상평도 감사합니다.
대한극장 지하 1관에서 4명이 같이 관람을 하셨대요. 그관이 되게 작아요. 네. 네. 그래서 동요 300수 장면에서 웃다 기절하실 뻔했고요. 난 사실 이 모든 장면이 다 감동이었어요. 네, 더불어서 손오공 인체 비율이 없다와 똑같았다는 날카로운 안목. 근데 정말 크죠. 네. 자, 맥주왕님은 좀비가 어떻게 달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주셨는데, 그건 제가 잘 압니다. 슈퍼맨이 하늘을 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네. 아베고파님의 조지 로메로와 피츠버그의 사랑 이야기도 잘 봤습니다. 글 막판에 그 아리씨 추천, 이거는 저는 보지 않는 게 좋다. 아리씨? 영화 아리씨. 영화요? 네. 네. 특히 그 이게 독거인들 스페인 거죠? 네, 스페인 영화. 스페인이 또 이쪽 공포 영화계는 또 관록이 있죠. 그죠? 무서웠어요. 다크 플레임 마스터님은 영진공에서 드린 영화 예매권으로 인터스텔라를 혼자 보셨어요. 저도 혼자 네. 봤어요. 혼자 볼만한 영화를 표합니다. 리콩님의 76회 취중후기도 감사합니다. 이분 혼자 사신다니까 이분에게 아리씨를 추천할게요. 아브락삭스님의 근데 그쵸, 아리씨를 보면 외롭지 않아. 자꾸 누가 날 쳐다볼 것 같아. 자, 아브락삭스님의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박세롬이 상사병도 절절했고요. 괴물단지님의 관법 쿵푸의 신 후기도 감사합니다. 똥밭이다. 영화가. 조심하시랍니다. 자, 인생 별거 있어님은 레지던트 이블 최종편 크랭크인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밀라 누나도 벌써 애가 둘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벌써가 아니라 둘째는 거의 노산인데? 그쵸. 우는 악마님의 75, 6회 후기도 감사합니다. 육아에 지친 아빠의 모습이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늦둥이를 든 입장에서. 근데 그 계속 늦둥이라고 그러는데, 네. 저희 작은 애랑 같잖아요. 아주 40애 났잖아요. 에이, 마흔은 뭐 그게 마흔은 늦둥이에요. 39에 나왔는데 난 늦둥이라고 안 하는데. 난 우리 덜, 엄마가 50이 났어요. 저. 덜, 안 늦둥이로 할게요, 안 늦둥이. 네, 저희 작은 형이 껄림이랑 동갑이에요. 그래요? 큰 형이 저랑 24살 차이나고요. 그래요. 어쨌든 껄림을 아닌 약간 걸로. 비호해 주자면 첫째랑 둘째랑 나이 터울이 크잖아요. 10살? 그래서 근데 저기에 24살에 비하면 24살에 비하면. 그래요. 큰애가 대신 키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혹시? 예, 지금 뭐 열심히 도우고 있어요. 자, 이키님의 국제시장 강남 1970 세시봉 이렇게 보니까 역사 영화 3부작이네요. 그러네요. 그중 세시봉을 추천하셨네요. 네, 저도 함장님. 세시봉이 제일 낫다고 생각되고 그다음 어. 강남 1970, 그다음 국제시장. 들리는 말에 하면 세시봉은 대사를 치는 순간 그 온몸이 오징어로 변하는 마법을 뭐 체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쪽쪽 오그라듭니다. 그래요. 저 칸타스님은 람보 퍼스트 블러드에서 희생자는 단 한 명이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람보 희생자 진짜 센 거 맞냐고. 람보 네. 원 자체는 사람을 크게 죽이지 않잖아요. 예, 그럼 물어보셨는데 지금 투에서 어마어마하게 죽이지. 그렇죠. 헐랭이님이 지금 대구 있어서 제가 못 물어봤네요. 다음번에 물어보겠습니다. 까먹지 않으면요. 생귤아빠님은 2015년 상반기 최고 베스트셀러로 대통령의 시간을 올려주셨는데 틀렸습니다. 딴지 영신공이죠. 다음 달에 나오면은 아마 출판계를 한번 휩쓸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거 진짜 나와요? 네, 나와요. 계속 12월에 나온다 그랬다가 1월에 나온다 그랬다가 이게 쉽지가 않네요. 자, 얼음장가님은 데뷔의 순간 수령기를 남겨주셨어요. 제 책장은 그 애들 동화책이랑 학습책으로 다 채워지고 제 책은 이렇게 쌓여만 있는데 자신의 책이 책장에 오롯이 꽂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부럽습니다. 모던 씨님의 70회에서 76회에 이르는 긴 후기도 감사합니다.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추천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봤거든요. 네. 글쎄 조금 모르겠어요. 이거 타겟이 어떤 사람을 노리고 만든 영화인지를 완전히 아동 영화도 아니고 조금 애매했어요 저는. 딱 옛날에 고양이를 부탁해 같이 다시 개봉관 확장하는 이런 운동 같은 게 있었었는데 그 영화만큼의 임팩트를 줄 수 있냐고 묻는다면 사실 이 영화는 그렇진 않은데 비슷한 류의 운동이 펼쳐지고 있어서 그건 좀 의외예요. 예. 여긴 또 저 배급사 대표님이 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대형 배급사에 밀려서 좋은 영화가 제대로 많은 사람한테 알려지지 못했다라고 해서 뭐 사임도 하셨고 이 배급사 자체가 여러 이제 작은 군소 배급사와 영화 제작자들이 모여서 네. 실제로 이제 그 영화를 만든 사람한테 더 많은 이익을 주기 위한 배급사가 시작을 했다가 이렇게 엎어진 거라
그 사연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아쉬운데, 근데 이 영화가 그럼 완벽했냐라고 하면 조금 저도 좀 애매해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자, 세미업다님의 최근 영화 한 줄 평도 감사합니다. 빅히어로와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을 평점 제일 높게 주셨어요. 근데 주피터 샌딩이 그렇게 개판인가요? 뭐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역규민호님 말씀에 의하면 개판이라고. 이제 매트릭스 이후에 이 자매는 나날이 추락이다. 아까 저도 자매라 그랬는데. 남매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제일 때는 좋았는데 그래. 자매가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약간 남매 아니에요? 자매. 남매. 남매. 아 남매지 참. 아, 자매는 여자 둘이군요. 어, 계속 그 자매가 붙어. 그래요. 미안해요. 나머지 형까지요. 자꾸. 자, 휴직맨님은 염승희 씨 생일이 오늘이라면서 종염주의자의 단결을 외쳐주셨어요. 염승희 씨 돌아올 때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도니스 78님의 꼬시 잡곡과 너치커피 블로그 링크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들 이러시면 힘나시죠. 자, 그 밖에도 팟빵에 글을 남겨주신 이혈령 비혈령의 최고봉이라고 욕해주신 정치파켓님, 더 킹크스님, 오솔길, FTPS, 시릴캣, 좌조미 좀비 이야기한다고 타박하신 함장 개새끼님. 아이, 나쁜 개새끼야. 야, 이 새끼야. 사람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내가 좌좀 얘기나 좀비 얘기를 했으면 내가 이해를 해.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만히 있어도 욕먹는 경지. 전당포 할 때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사람이 뭘 해도 미울 수 있는 거야. 그래요. 어쩔 수 없죠. 자, 어쨌든 이 많은 분들 중에 무비스트가 후원하는 인터파크 프리엠의 거는 70회에서 76회 후기를 한 방에 정리해주신 네. 모던씨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엠푸드가 후원하는 꼬시 작곡은 각하의 별자리를 완벽 분석해주신 야. 베르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큰일 하셨어요. 그리고 1988년 시인들이 모여 만든 출판사 푸른숲이 후원하는 허삼관 매혈기는 넓은 표현력에 껄림 인품을 흠모하는 준익님과 아 참. 76회 방송의 정수였던 해비조의 2년을 정확하게 집어내신 샤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축하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근데 이거 선물 주는 거 투표로 하면 안 돼요? 다들 귀찮아해서 내가 주는 거야. 자, 참, 지난번에 제가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 허삼관 매열기 당첨되신 분 중에 안 남겨주신 분이 있어요. 네. 아직 이메일 주소를. 네. 예, 정주행 하셔서 2주 전에 당첨되신 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꼭 남겨주시기 꼭 바라고요. 남겨주세요. 자, 언급되신 분들은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아직 겨울입니다. 봄은 쉽게 오지를 않습니다. 눈도 왔죠. 방심하는 순간 독감 바이러스는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부디 딴지 후끈 발열 내복으로 체온을 지켜주시고 너치 커피로 건조한 목을 달래주시고 꼬시 잡곡으로 배를 채워주세요. 딴지 영진공의 오병이 여는 딴지 후끈 발열 내복 너치 커피 꼬시 잡곡입니다. 이제 기적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미션 임파서블 3에 나오는 토끼발 같은 존재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먹는 데는 상관없지만 전체를 풍성하게 하고 다음 밥상을 기대하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감히 밥상계의 맥거핀이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 지골로인 뉴욕에는 지네이몬스의 색소폰이 흐르죠. 그 뒤로 브러쉬로 때리는 스네어 소리가 흐릅니다. 이 소리는 그 자체로는 매력을 찾기 힘듭니다. 다만 이 소리가 빠진 연주는 극적으로 허무해지죠. 꼬시 잡곡이 빠진 밥상처럼 말이죠. 꼬시 잡곡이 함께하는 순간 클레멘타인 같았던 당신의 밥상이 바람과 함께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꼬시 잡곡. 온갖 미사여구 다 필요 없고 제가 맛을 보증합니다. 저는 꼬시 잡곡으로 김밥이랑 주먹밥도 해먹어봤습니다. 여러분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대장님, 대원들이 전부 동사했다는 정보가 왔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더냐? 눈보라같이 후군 발열 내복을 책임지 않았더랍니다. 내가 그렇게 후끈 발열 내복을 입으라고 그렇게 일렀거늘. 내 몸에 흐르는 뜨거운 용의 기운. 이번 겨울엔 아버님 댁에 메추라기 기름 보일러 대신 딴지 후끈 발열 내복을 선물해 주십시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제 여러분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 기획상품 프리미엄 너치 커피. 매달 대륙별 커피 3종이 여러분께 배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표시된 가격은 오타가 아니에요. 발가벗겨 디벼보는 영진공 전당포. 전당포 시간입니다. 무한 단물류. 입에 안 붙어. 입에서 공짜가 나와요. 헷갈리더라도 저희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에 제가 머니볼을 선택한 건 네. 지난주에 이제 함장님도 말씀하셨던 그 폭스캐쳐도 네. 아카데미 지금 감독상 후보에 올라가 있고 깐느에서 감독상 받은 작품이죠. 그 폭스캐쳐도 곧 개봉하고 그리고 이제 스프링 캠프들 다들 하고 있어서 머니볼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네. 재밌는 영화죠. 네. 일단 감독 베넷 밀러는 그 원래 다큐멘터리 감독 출신인데 이 실존 인물들을 영화하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죠. 그래서 지금까지 다 그러네요. 네, 그렇죠. 카포티도 그렇고 머니볼, 그다음 폭스캐쳐까지. 네. 영화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이런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 사이에 다큐멘터리적 방식들을 어떻게 삽입시켜 나가냐면 첫 번째가 클로즈업을 통해 가지고 감정이 딱 몰입되는 순간에 갑자기 익스트림 롱샷으로 쫙 빠지면서 그걸 객관화시키는 방식 한 가지를 사용하고 그 머니볼이 예전에 혹시 영화 중에 메이저리그라는 영화를 보시면 야구 영화들은 항상 이 경기 장면이 하이라이터거든요. 그렇죠. 근데 머니볼은 경기 장면이 거의 없어요. 마지막 20연승을 한다라고 할 때도 살짝 나와요. 예, 홈런을 때리는 순간부터는 그렇죠. 릴 필름으로 돌아가면서 이걸 계속 끊임없이 그 실제 장면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사용하면서 이 다큐멘터리와 극영화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비평적으로도 혹은 사실 머니볼이 5천만 불 정도 들었거든요, 영화가. 그런데 번 건 한 싸게 찍었어. 9천만 불을 벌었는데 5천만 불 중에 그 남자 주인공 브래드 피트가 2천만 불 가져갔으니까 3천만 불로 찍은 거네요. 나쁘네. 브래드 피트가 영화 제작자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 돈 제일 많이 갖게요. 원래 이 영화는 콜롬비아에서 처음에 스티븐 소더버그를 데리고 찍다가 스티븐 소더버그가 이제 콜롬비아랑 문제가 되면서 베넷 밀러가 이어받았죠. 그리고 영진공에서 몇 번이고 나오셨던 그 아른 소킨이 대본을 썼었고, 근데 이제 아른 소킨이 대본을 썼는데 요해 2011년도 영화랑 2010년도에 이제 마크 주커버그를 데리고 찍었던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 창업자에 관한 이야기를 찍었는데 감독이 이제 다르죠. 데이비 핀처랑 그리고 베넷 밀러인데 데이비 핀처 영화는 사실은 어떤 인간적 고뇌 이런 게 아니라 음모, 그다음에 그렇죠. 배신 뭐 이런 것들이 명확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 소르킨 영화 중에 드라마 중에 웨스트 윙을 보면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의 굉장히 이쁜 여자가 TV에 나와서 이제 인기를 끄니까 영입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아르 소르킨이 찍은 웨스트 윙에서는 이런 뭐 공화당과 민주당의 합 이런 걸로 보여줬지만 이게 만약에 데이비 핀처가 찍은 하우스 오브 카드로 가면 이제 음모가 되는 거죠. 사실 요 다음 프로젝트가 엎어지긴 했었지만 데이비 핀처랑 아르 소르킨이 같이 그 스티브 잡스 영화를 만들기로 했었는데 이제 그게 엎어졌고 서로 의견 차이가 있으면서 아마 데이비 핀처가 만들었으면 그 스티브 잡스의 음모라든가 나쁜 면들을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뭐 그랬겠죠. 뒤집어져서 잡스를 까는 것보다 잡스를 내쫓기 위한 음모 뭐 이런 거 그런 거 쓰고 있죠. 근데 아론 소키는 대사가 너무 길어. 자막 읽다가 못 봐요. 번역자들도 싫어해. 그래서 아른 소킨이 보여주는 건 정확하게 제가 보기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에 관한 이야기. 그것은 웨스트 윙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 그 최초의 데뷔작이었던 어퓨 굿맨에도 그 조직보다는 개인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집중을 한다면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그 아메리칸 드림이라 그러죠. 누구든지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라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죠. 지극히 민주당스럽죠. 예, 그렇죠. 자,
머니볼을 보시기 전에 이제 그 배경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래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라는 팀은 1901년도에 필라델피아에서 만들어졌고요. 1901년도니까 그게 어마무시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캔자스시티를 거쳤다가 이제 오클랜드에 안착을 하게 됐죠. 이 팀의 전성기는 원래는 1980년도 후반에 이제 처음 왔었어요. 구한말에 장단을 했네요. 그리고 그 시카고 컵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한 해는 순종 2년. 네, 그래서 그대로 우승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야구 게임이 있거든요. 예. 그 게임에서 그 별명이 순종대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베이비루스가 유관순 누나보다 7살 오빠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야구 역사라는 건 엄청 길죠. 어마어마하게 길죠. 네. 그래서 토니 라루사라고 전설적인 그 명감독이 있는데요. 세인트루이스 감독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지금 야구 보시는 분들은 이분이 1980년대에 베시 듀오라고 해가지고 마크 맥가이어와 호세 칸세코를 데리고 이제 팀을 운영했었을 때 최전성기였고 그 당시에 토니 라루사가 처음으로 마무리 투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데니스 에커슬리라든가 요즘 야구 보시면 LA 다저스의 디고든 이루스라고 요 앞전 지금 이제 마이애미로 트레이드 됐는데 그 아버지였던 탐 고든 뭐 이런 사람들을 마무리 투수로 사용을 하면서 지금의 5선발 체제와 그 분업화를 완벽하게 만들어낸 팀이었죠. 사실은 오클랜드가 1991년도에 페이롤 그러니까 선수들한테 지불한 연봉이 가장 높은 팀이었어요. 뉴욕 양키스보다 더 많이 지불을 했었는데 95년도에 이 사장이 죽으면서 그 다음 구단주가 이제 짠돌이가 된 거죠. 이래서 CEO가 중요한 거야. 우리는 오선발이를 이광환이 만든 줄 알아요. 그렇죠. 스타 시스템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랬죠. 네. 그 팀도 아마 94년도에 우승한 이후로 지금 23년째 우승 못했죠. 올해 합니다. 올해 합니다. 그래요? 2015년에 한다 그랬어요. 탑주에 올해 할 겁니다. 범죄도 팬이 여기 있어. 어디 곰이 우리 사람이에요. 다음번 방송 우리 삿가 쓰고 할지도 몰라요. 자, 97년도에 이제 빌리빈이 단장을 맡게 되는데 그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구단주가 돈 없으니까 자꾸 돈 들일 생각하지 말라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모든 팀이 예를 들어서 좋은 선수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라면 그 선수한테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 가지고는 돈을 더 많이 지불하는 팀이 데리고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오클랜드는 돈이 없고 그다음에 시장이 작으니까 그게 불가능하니 쉽게 얘기해 가지고 평가가 저평가됐지만 굉장히 우수한 선수를 뽑아낼 수 있는 자신들만의 툴이 필요하다라는 게 기본적인 출발점이에요. 주식이랑 같아. 예, 그래서 항상 이 머니볼이라는 책이 2003년도에 나왔는데 그 책이 경영 경제 서적에 포함되어 있는 건 저평가 우량주에 대한 그 이야기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물론 이 영화가 이제 20년성에 관한 2002년도 이야기인데 머니볼은 2003년도에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오클랜드가 3명의 뛰어난 선발 투수가 있었죠. 그 당시에 베리지토, 마크 멀더 그리고 팀 허슨,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팀 허슨 이렇게 3명이 좋은 투수진이 있었고 기본적으로 2001년도에도 102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2001년도에도 2003년도에 이제 103승을 했는데 2001년도에서 2003년도 사이에 팀의 에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니 데이몬이 보스턴으로 가게 됐고 그쵸. 지안비가 뉴욕 양키즈로 가게 됐고 그다음에 제이슨 이슬랭 하우젠이라고 얘기하는 마무리 투수가 세인트루스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선수들을 이들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을 어떻게 뽑을까에 관한 것이 이 영화의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 전에 잠시 음악을 한번 들어보고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들 이거 들으시고 얼마 정도면 내가 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돈을 쓸 수 있다에 대해서 끌리면 얼마 정도 쓰실 수 있으세요? 저는 이 노래를 안 듣겠습니다. 해비조님은요? 모르겠는데
졸린데 그냥. 37,220원. 37,220원. 돈 많은 함장님. 자, 이거는 CD 가격은 한 45,000원 정도 하고요. 이 음반이 1955년도 데카 녹음인데 이 음반 LP판은 뭐 초판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넘어가죠. LP판이. 그리고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은 이 음악을 듣기 위해서 2주의 독방을 살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돈을 얼마가 낼지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음반 중에 가장 비싼 음반이 뭐냐면 그 존 레논의 더블 판타지라는 음반이 있어요. 더블 판타지라는 음반이 있는데 체프먼한테 총에 맞기 전에 5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사인한 음반이 있는데 그게 경매에서 7억 5천 정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건 희소성에 관한 문제이고 예를 들어서 왜 LP판을 5천만 원씩 주고 듣냐 그건 이제 음장감이라든가 또 다른 이유들 때문이죠. 사람들마다 다 지불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 달라요. 그런데 LP는 200번 들으면 더 이상 못 듣지 않아요? LP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요? CD야말로 오히려 오래되면 그렇죠. 5년 10년 되면은 문제 생기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보네요. LP판은 그 바늘로 긁는 게 뭐 200회 넘어가면 더 이상 이제 동일한 소리가 나지 않는 좋은 핀을 써야죠. 자, 그런데 방금 끌림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음악을 듣는데 나는 지불 하나도 하지 않고 들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는 돈을 지불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악을 들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 가성비가 최고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걸 경제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비자 효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 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논쟁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약간 이게 뭐지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무역 파트예요. 그러니까 자유무역, FTA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찬성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같은 상품인데 가격이 더 싸지면 가성비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을 통해서 더 싸게 체리를 살 수 있다면 한 FTA 뭐 그때 KBS에서 나왔던 그놈의 체리. 그렇다라면 소비자 효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자유무역이 이롭게 한다라는 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에 가 있는데 이 선수가 FA가 돼서 우리나라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뭐 10억 정도 연봉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10개 팀이 다 10억의 연봉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비딩을 한다. 그러면 이 10억은 시장 가격인데 이 비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10억보다 높은 액수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승자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FA는 오버페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더 많이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치보다. 뭐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서 저 한전 부지 사시는 분도 있네요. 그러니까요. 흔히 말하면 FA 거품이라는 거죠. 예, 그게 거품이라는 거고 아파트 경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의 경매는 기본적으로 승자의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치를 높게 보는 사람들이 항상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뭐 작년에 두산에 장원준 진짜 꿈에 84억. 예. 또 올해 못하면 죽여버릴 축하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거는 이제 정보가 전부 다 100% 공개돼 있다는 얘기고 정보의 비대칭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팀 선수가 아픈데 그냥 시장에 내놔서 호구들이 그걸 사갈 수 있잖아요. 예전에 뭐 박명환이라든가 진필중이라든가 팀이 있어요. 왜 두산에 괜찮은 투수 한 명 또 있었잖아요. 이해천이라고. 우리 방송 전에 하나 깔고 가자. 이 방송은 야구인들을 좀 지식이 있어야지 좀 웃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천이라고 투수 있었어요. 진짜 두산이 나쁜 짓 많이 했어. LG한테. 아니 내가 이번 방송에서 더 많이 놀란 게 왜 공황장애님으로 공황장애님으로 지난번에 얘기하실 때는 그 온갖 수치들을 아무런 적힌 거 없이 외우셨는데 오늘은 온갖 무한 단물림으로 나오시면서 오늘은 온갖 인물들을 아무런 거 읽지 않으면서 머릿속에서 다 나오고 있어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보의 비대칭적인 문제들의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빌리비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해가지고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없다. 그래서 자신들만의 툴을 가지고 보자. 그걸 이제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건 다 스카우트들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카우트들은 다 동일한 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아무래도 같은 야구 선수 출신에다가 그다음에 그런 교육도 똑같이 받고 어떤 전문가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 빌리비는 그렇다면 이 야구 선수 출신들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지만 이것을 통계적으로 봤었을
그때 가치 있는 선수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게 세이버 매트릭스예요. 사실은 1993년도에 통계 학회지에 발표가 됐는데 1919년 우리나라 3.1 운동 때 그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조 잭슨, 맨발의 조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일부러 져줬다라는 혐의가 굉장히 짙어졌었거든요. 이것을 93년도에 세이버 매트릭스의 통계학적으로 이 선수가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수학적으로. 자, 그렇게 하면서 93년도가 지나면서 이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걸 오클랜드가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빌리빈 단장이 김태용을 스카웃을 하죠. 아, 예. 되게 비슷해요. 저 안경 쓰면 비슷해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조나힐. 그게 폴 디포데스타라고 얘기하는 그 부단장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지금 뉴욕 매치의 부사장인데 그래서 자기가 그게 약간 덕후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랑 닮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필립 시몬 호프만이 거기서 아타오 감독으로 나오는데 아타오 감독은 굉장히 말랐거든요. 그래서 좀 풍부하게 나오고 뭐 그런 차이들은 조금 보여주죠. 그러니까 뉴욕 매치가 요 시즌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3인방을 이끌었던 투수 코치가 릭 피터슨이었는데 릭 피터슨하고 아트하우를 뉴욕 매치에서 사가요. 그래서 망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단장이 중요해요. 미국은 굉장히 단장 야구이기 때문에 단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죠. 미국이 단장 야구면 한국은 무슨 야구인가요? 감독 야구죠. 감독이 필요한 선수를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아니죠. 우리나라는 회장 야구. 구단주가 그러니까 그리고 뭐 빌리 장석 있으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 넥슨은. 우리나라도 뭐 프론트에서 뭐 CCTV 뭐 보고 이러는데. 아니 뭐 아름다운 뭐 롯데야. 그만하다. 그럴만하다.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일본 거야. 롯데. 자, 그래서 지금 그 방금 말씀하셨던 부단장을 처음에 쓴 게 JP 리치아디라고 얘기하는 그 경제학과 출신의 부단장을 썼는데 이분은 토론토 블루제이스 단장으로 가서 망했고 폴 디포데스타도 이제 두 번째 단장이었는데 이분은 예일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그러다가 LA 다저스 2003년도에 LA 다저스 단장으로 옮겨가서 망했죠. 이분이 유명한 건 뭐냐면 이제 숫자를 봐요. 그러니까 거기 머니볼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대사인데 야구는 그냥 통계를 실현할 뿐이지 그걸 보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더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기를 안 보죠. 예, 경기를 안 보죠. 빌리빈 단장이 경기를 안 보죠. 디포데스타도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뽑은 선수가 누구였냐면 체이섭이었어요. 우리나라에. 2005년도죠. 예. 그래서 체이섭은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관이 좋은데 막상 경기를 보니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그게 원인이 돼서 폴 디포데스타는 LA 단장직에서 물러나게 돼요. 물론 그때 폴 로두카라고 얘기하는 LA의 굉장히 프랜차이즈 스타를 마이애미로 보내고 마이애미로 받으면서 거기서 내부 알력 관계, 뭐 정치적인 문제들이 터지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죠. 세 번째로 뽑은 부단장이 자이디 부단장인데 이분이 이제 올해 LA 다저스 단장으로 갔죠. 그러니까 유현진 단장이 이제 이분이 됐죠. 다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자이디는 MIT 이제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전부 다 경제학과 출신들을 넣어다가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야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고 치더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 야구 잘하는 타자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타율이 좋다. 그렇죠. 홈런을 잘 친다. 타점이 좋다. 이 세 가지를 일반적으로 클래식 스탯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클래식하게 올드스쿨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때 영화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잘하는 선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는 이겨야 된다. 그리고 이기는 경기를 하기 위해서 야구는 구기 스포츠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들어와야 이기는 경기거든요. 그렇죠. 미식축구는 공하고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지만 야구는 무조건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려면 일단 사람이 나가야 되잖아요. 출루율이 좋아야죠. 그래서 출루율이 좋아야 되는데 세이버 매트릭스 쪽에서 처음으로 만들어내서 야구계에서 인정받은 스탯이 뭐냐면 OPS라는 스탯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출루율과 장타율.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많이 나가야 되고 한 가지는 장타율은 뭐가 중요하냐면 멀리 더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다 해서 가중치를 두고 이런 스탯들을 보기로 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 수학은 함수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함수를 우리 고등학교 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예, 함수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자판기예요. 커피를 누르면 커피가 나와야 돼요. 이게 함수예요. 맞아요. 커피를 눌렀는데 율무차와 이게 랜덤하게 돌아가면 이건 함수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건 획기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상관관계가 100%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밀크 커피를 우르면 밀크 커피가 나와야 되는 거 100%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일은 그게 아니니까 이 다양한 변수들을 놓고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ERA라고 얘기하는 자책점에 대한 투수에 대한 평가도 FIP라고 얘기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수비수들은 투수가 공을 던진 이후에 자기가 그 공에 관여할 수 없다. 그거는 자기 능력 바깥이다. 그러면 투수가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포볼. 이건 투수 능력 문제. 스트라이크 아웃. 홈런. 이건 뭐 야수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세 가지 스탯을 가지고 여기서 빼주는 건 뭐냐면 고의사고는 빼줘요. 그건 투수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FIP라는 것도 만들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스탯들을 만들어내요.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퀄리티 스타트. 네네. 요즘 그렇죠. 요즘 그 자주 얘기하는 퀄리티 스타트가 사실 3점 이하로 막는 거. 그게 가장 유명하게 된 게 박찬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박찬호가 LA 다저스에서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로 팔려갈 때 가장 홍보를 많이 했던 게 이 사람은 퀄리티 스타트가 엄청나게 높다. 퀄리티 스타터 뭐 이런. 네, 그래서 그때 아마 박찬호로 인해서 퀄리티 스타트가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졌죠. 한국에 알려진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렉 매덕스라던 위대한 투수가 이때 퀄리티 스타터. 자기는 7회까지만 던지면. 걸리면 한국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절대 모른다. 몰랐지. 그렇게 해서 이제 평가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야구는 기본적으로 20년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2003년도에 메이저리그에서는 물론 1916년도에 24년생이 가장 큰 기록이에요. 그 뉴욕 자이언츠에. 그런데 야구는 20년생이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야구는 우승팀이 기본적으로 6할 언저리예요. 네. 맞아요. 예. 그게 왜냐하면 축구는 앞전에 이제 혹시 아시안컵 보시면 일본과 아랍에미레이트 게임할 때 그 공을 90분, 30분 해가지고 120분을 찾는데 아랍에미레이트가 10분 공을 지고 일본이 110분을 공을 찼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진 거 아니에요. 근데 축구는 그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계속 90분 내내 두드려 맞고 슛 한 번 못하고 간두는 게 스포츠인데 야구는 아무리 못하는 팀도 9번의 공격 기회를 부여받는단 말이에요. 균일하게. 그래서 이게 뭐 스포츠라는 게 인생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는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 야구하는 중간에 모든 일이 다 발생할 수 있잖아요. 뭐 빗 맞은 안타도 나올 수 있고 에러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연승이라는 것이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20연승을 가져가게 되죠. 자, 그런데 빌리빈이 원래 뉴욕 매츠의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스카웃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유망주가 되는데 실패를 하는 경험들을 물론 베넷 밀러 감독 영화를 보시면 항상 옆장면이 나오면 옆모습을 찍으면 그 순간부터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아픈 뭐 과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자신의 실패로부터 받은 게 뭐냐면 스카우트들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출발을 하죠. 자, 이제 스카우트를 왜 믿을 수 없냐? 일반적으로 행동 경제학은 사람이 세 가지의 어떤 착각, 그걸 휴리스틱이라고 어림짐작이 있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 휴리스틱을 어림짐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반대말이 뭐냐면 알고리즘이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대표성 휴리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무엇이냐면 왜 도박사의 오류라고 많이들 하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 동전 던지기를 하면 앞 아니면 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별 사건이에요. 앞의 사건은 뒤의 사건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번 연속으로 앞이 나오면 다음 건 뒤가 나올 거라고 대부분 건다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스크린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날은 2월 2일 뭐 이런 날은 84타를 쳤는데 어떤 날은 109타를 쳤단 말이에요. 이거는 많이 치다 보면 자기 실력으로 평균으로 회귀를 하는데 이거를 자기 실력이 109타는 잘못된 거야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많이 치다 보면 평균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10번에서 3번 치는 게 3할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1000번쯤 치면 한 300번쯤 칠 수 있다라는 것. 그 평균으로 회귀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특히나 84타 친 날 빨간 팬티를 입고 쳤단 말이에요. 저 트렁크가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우연히 또 빨간 팬티를 입고 쳤는데 85타를 쳤어요. 그럼 사람의 기제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이 빨간 팬티를 입으면 내가 운이 좋은가 봐 라고 80대를 칠 수 있나 봐. 그러면서 징크스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건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걸린 팬티 좀 사셔야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사람은 자기 기억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중에 가장 편한 걸 끄집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하고 만나면 나는 84타 쳐. 를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는 되게 잘 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은 자기 기억 속에 있는 가장 편안한 것들을 꺼내게 돼요. 이번에 그 명저 대통령의 시간인가요? 네. 그분이 원래 법 없이 살 수 있는데 법이 있어서 자꾸 걸리시는 분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은 법만 없으면 돼요. 그 기억도 자기가 좋은 것만 계속 끄집어내서 그렇죠. 예,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 따라 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좀 즐거웠어요. 네. 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보진 않았지만 두고두고 놀릴 게 하나 더 생겼다. 아, 저는 그 앞에 표지만 봐도 아,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가용성 휴리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왜 우리 로또 명당자 이러면서 네. 로또를 사러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요즘 우리 어머니가 가세요. 그걸 사러 가면서 자동차 사고로 죽을 확률이 3배가 더 높아요. 다행이다. 전철 타고 가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로또에 당첨될 것을 사람들은 기억에서 끄집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전 안말과 같은데 로또는 확률이 800만 분의 1이 아니에요. 2분의 1이죠. 되던가 안 되던가.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준점 휴리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무지방 90%, 지방 10% 이러면 무지방 90%를 훨씬 더 건강식품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지방 10%는 굉장히 지방이 많이 포함된 별로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옷도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옷보다는 4만 원 50% 세일 해서 2만 원에 팔면 더 싼 가게 샀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 로드샵을 가보시면 그러니까 옷 파는 로드샵은 1년 내내 세일 중이에요. 그렇죠. 오늘 무한단물님이랑 이제 좀 일찍 만나서 저녁을 같이 먹자고 그래서 맛있는 집을 가자고 하셔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뭐 조미료를 전혀 안 쓰는 건강한 풀만 있는 밥상 있는 데를 데려가시더라고요. 아, 고기가 없어가지고 그랬던 게 아니라 저도 하네요. 그러면 고기가 없었어. 고기가. 그러면서 입맛에 안 맞으세요? 하는데 안 맞죠. 고기가 없는데. 예. 자, 무한단물님과 밥을 같이 안 먹는 걸로. 안 먹는 걸로. 각자 먹고 오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 과정들을 통하다 보면 사람들은 사후 편향 확신이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네. 그러니까 확신. 예, 확신이. 확신 말고요. 관광.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이 터지면 나 이미 그럴 줄 알았어. 아, 혹시 그 토토 스포츠 토토 하는데 그 댓글들 보면 다 그러죠. 나는 이럴 줄 알았어. 네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런데 만약에 안 되잖아요. 그럼 다 조작인 거예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스카우트들도 당연히 그런 사후 편향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신문들도 보시면 항상 왜 예고된 인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예고된 인재면 막았어야지. 항상 사건 터지고 나면 예고된 인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빌리비는 스카우트의 눈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숫자를 믿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의 처음 시작이 스카우트랑 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이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이 야구라는 스포츠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보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늘 생각에 영화라는 것이 감독이 자신의 생각을 어떤 장면에 담아냈을 때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제 디포데스타랑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야구를 바꾸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장면에 굉장히 뚱뚱한 선수가 그 사람이 이제 1순위로 뽑은 신인이에요. 홈런을 쳤는데도 홈런인지 모르고 막 뛰어가면서 자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아른 소킨과 베넷 밀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인생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홈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빠져가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전체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늘 뭐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96년도에 오클랜드 옆 팀이 이제 샌프란시스코라는 팀인데 거기 단장이 세빈 단장인데 이 사람은 정통 스카우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양키스의 코어 4라고 얘기하는 데릭 지터, 호르헤 포사다,
앤디 패티트 그리고 마리아노 니베라 이 4명을 스카우트한 전설적인 아무것도 안 보고 저걸 다 외우고 있다니. 아 전날 무한단 물리 밤새셨대요. 자 그러고 나서 세이피는 스카우트 관점에서 드래프트라 얘기하는 젊은 선수들 잘 뽑아요. 그래서 2010년도부터 이제 2010년, 2012년, 2014년 이렇게 짝수회마다 우승을 해요. 그 뽑기운의 대왕이라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빌리빈이 제일 약한 게 뭐냐면 드래프트예요. 이 사람은 트레이드는 굉장히 잘하는데 드래프트는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통계 기본 받침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메이저리그에서의 통계치를 따라 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것들을 뽑아내는 거는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된 선수를 뽑아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판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구에서 백날 잘해봤자 프로랑 다르니까. 프로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끊임없이 어느 것이 옳다에 대한 것에 대한 논쟁. 이거는 뭐 온갖 야구 사이트에 가면 다 있기는 한데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야구 선수 출신이 아닌데 스카우트를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리고 전력 분석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라면 지금 뭐 실명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하나이글스의 김성건 감독님 아들분이 굉장히 뛰어난 전력 분석관. 김정준 씨. 예, 김정준 씨. 처음에 이제 야구 선수의 출신이 아니면서 뭐 그런 간단한 말도 굉장히 많았고 캐스터도 해설도 해설도 하셨죠. 예, 굉장히 분석이 뛰어나시죠. 근데 미국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이디도 그랬고 뭐 폴 디포데스타도 그랬지만 전부 다 사이트에 앉아가지고 야구 덕질을 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프론트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내용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나이키라는 유명한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 있죠. 네, 되게 유명해요. 예. 아주 유명하죠. 지금도 신고 있어요. 그 나이키가 사실은 50년 된 회사인데 작년에 이노베이션 뭐 하여튼간 기업 이노베이션 1위 이런 거 뽑는 것 회사들 보면 항상 IT 기업들이죠. 뭐 구글, 페이스북 이런 팀들 이런 기업들인데 재작년에 나이키가 1위가 됐어요. 이분 그 CEO가 마크 파크라는 CEO가 있는데 이분이 기본적으로 CEO. 예, CEO. 살. 유펜 정치학과를 나오셨거든요.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네네. 정치학과를 나오고 단 한 번도 스케치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마라톤 광이었어요. 그런데 나이키에 입사해서 스케치를 입사해서 배워서 디자이너가 된 거야. 그래서 에어맥스 시리즈, 뭐 조던 시리즈, 페가수스 시리즈 이런 거 다 만드시고 왜 배트맨에 사용됐던 그 나이키 그것도 그분이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미 핸드릭스라는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이분이 우드스탁에서 쳤던 팬더 기타가 이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EO 사무실에 그걸 갖다 놓고 자기는 재즈처럼 즉흥적으로 서로 교류해가면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뭐 팀 간의 어떤 위화감도 이런 것도 없고 뭐 팀장이 팀원을 평가한다든가 팀장이 팀원을 갈군다든가 이런 것들은 나이키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째 CEO를 하고 있는데 크리에이티브 키친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맨바닥 걸어다니면서 아이디어 자유롭게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해 가면서 지금의 혁신들을 이끌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지사가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급 궁금하네요. 한국 지사도 과연 팀장이 팀원을 갈구지 않느냐. 그리고 팀원이 언제든지 팀장한테 자신의 불만사항을 얘기하고 새로운 비전들을 제시할 수 있느냐. 직원을 한번 모셔보죠.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가지고 찾아서 한번 모셔보죠. 자, 우리는 혹시 뭐 이사가 갑자기 가서 바뀐다든가 이런 건 없는가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런 문화들 자체는 사실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거죠.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 사실 이런 거 공부할 때마다 제가 제 반성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나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뽑는 위치에 가면 내가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어쩌면 데리고 와서 쓸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평가를 더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수첩에 적어가면서. 그런데 만약에 오래전 떠난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혹은 테스트들이 만들어진다라면 방향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는 것 그리고 새로운 방법들을 받아들이고 내가 전문가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랑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열어볼 수 있는 사회 그런 열린 사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로운 사회 변혁을 그러니까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변혁이라는 표현보다는 새로운 사회가 더 나아갈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너무 갇혀 있는 구조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도 예를 들어서 세이버 매트릭스 진영 뭐 이런 거 팬카페에 가보면 내가 똑똑하니 내가 더 많이 아니 뭐 이게 털렸니 많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 자신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미국의 세이버 매트릭스 팬그래프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보면 이 댓글들이 나는 수식 이렇게 짜봤는데 나는 이렇게 회귀 분석해보니까 이렇게 통계 분석해보니까 좀 달랐는데 이런 논쟁들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더 풍요롭게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머니볼을 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이야기였습니다. 뭐 멀리 좀 확장을 한다면은 우리나라 교육 문제부터 우리가 사회에서 누군가와 관계하고 만났을 때 그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이라든지 대하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였네요. 오늘은 그래도 영화 얘기가 간단하게 야구 얘기 무슨 영화 얘기야? 야구 얘기 필리핀 얘기 그랬어요? 나왔잖아요. 필리핀 영화 얘기. 야, 이거 당신네들이 야구를 좋아한다고. 아론 소킨 얘기도 그래. 나왔고요. 다 나왔네. 디포드 스타도 네. 나오고 조나 힐 나왔고 많이 나달 나왔어요. 분 사람 나왔고요. 자, 뭐 정리 마무리 잘 해주셨으니까 제가 뭐 굳이 뭐 다른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정리를 못하니까. 못한다고 하시는 그냥. 나 할 수 있다? 세이버 그 OPS 약자가 뭔지 아세요? 몰라. 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퍼센트 뭔데? 그래요. 자, 뭐 간단하게 정리 무한단물님도 대답 안 했어요. 그래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정리하면 그거네요. 어떻게 살든지 관용 있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머니볼을 통해서 한국 경직된 한국 사회의 관용성을 한번 담보해 보자. 우리 또 알아요? 우리 각하가 진짜 진심으로 애국자인지. 아니 각자 애국은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자,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애국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떤 나라를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애국자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거는 각자 마음속에서 결정해 보는 걸로 하고. 자, 긴 시간 우리 머니볼 갖고 얘기해 주신 무한단물님 박수로 이 시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음악의 A to Z 영화 딴따라. 자, 영화 딴따라 시간입니다. 희비조님. 네. 오늘은 맞췄네. 네. 오랜만에. 예. 뭐 오랜만은 아니고 대충 맞추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내 기억에 남는 건 저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 엘사 안 했던 거. 네, 그래요. 빼고는 뭐 대충 제가 그 거장 시리즈를 맞추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요. 거장은 누구나 맞추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도 하나 맞췄어요. 하나 맞췄잖아요. 그래도 해철이 형으로. 디워 한번 맞춰줬잖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머니볼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앞에 다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빌리빈의 시도가 과연 그럼 이게 빌리빈은 정말 승리한 구단주냐?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빌리빈도 거기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와사바리 구단주가 아니고 단장. 단장. 네. 죄송합니다. 그렇지. 구단주는 그 짠돌이 해. 그러니까 그 빌리빈이 거기서 얘기하죠. 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그 포스트 시즌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근데 뭐 그 이후에 어떤지 제가 야구를 잘 안 봐서 모르겠지만 2002년에도 포스트 시즌에서는 떨어졌고 미네소타 트윈스한테 졌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뭐 영화 2011년에 나왔죠, 이 영화가. 네, 그렇죠. 그때 자막에까지도 마지막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나오는 거 보면 네. 뭐 그 이후도 포스트 시즌에서 뭐 성과는 별로 없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단장 한국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전 뭐 야구를 잘 몰라서 사실 요런 유형의 그 감독이 하나 있죠. 김경문이라고. 네. 결국 우승을 못 시켰어요. 하지만 국가대표는 우승시켰어도. 그 팀은 23년째 지금 우승 못 하고. 부산이 22년째 아닌가요? 아니 저희는
2000년도에 들어와서 우승을 했었죠. 사실 90년대는 같은 급이 아니었어, 두 사람. 96년도에도 우승했었었고요. 그때 박철순 우승하고 올 때 저도 같이 95년도입니다, 울었어요. 그때가. 95년도. 네, 95년도 그때는 오비였어요. 그쵸. 네. 두산 아니었죠? 네, 오비였어요. 네. 아, 우리 야덕들이랑 방송 못하겠네. 그러니까요. 야구 저는 안 봐서 솔직히 오늘 별로 웃을 수가 없었어요. 네. 야구 안 보시는 분들 다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하고요. 게시판 성토할 거야. 야구 모르는 사람들은 재미없었어, 이 맞아요. 방송.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 야구 얘기는 안 하고요. 네. 다른 얘기 할 겁니다. 중요한 건 빌리빈이 딴지 야구공으로. 괜찮네요. 딴지 야구공으로. 빌리빈에게 중요한 건 이 영화에서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빌리빈은 기존의 스카우터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게임의 법칙을 바꾼 사람이다. 혹은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는 거죠. 껄림이 못한 한 줄 정리를. 네. 이번에 뭐 이제 베네 밀러 감독은 아까도 그 무한단물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카포티도 그랬고 머니볼도 그렇고 그다음에 곧 개봉할 폭스캐쳐도 그렇고 전부 실화의 바탕을 두고 있고 이 실화 속 주인공들이 다 기존에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돼야 돼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바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 전에 그 98년작 뉴욕 크루즈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 데뷔작도 비슷하고 어쨌든 이분의 관심사는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바꾸는 사람들 그 폭스캐쳐의 경우 이제 그 바꾸는 원인이 뭐 어떤 이건 뭐 스포가 될 테니까 어떤 개인사의 뭐가 됐건 간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걸 게임의 룰을 바꿔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감독이다. 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머니볼이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게임의 법칙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그리고 굉장히 확신을 갖고선 변화를 추구하지만 이 변화를 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는 기존의 관성에 젖어 있는 시각으로 보면 그냥 도박처럼 느껴진다. 근데 진짜 그 대단한 도박사들은 보통 도박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로또 찍듯이 막 찍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확률에 대한 확률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사람들이 도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데이터를 자신의 나름의 방식으로 분석을 해보고 그 분석에 대한 확신을 갖고 도박을 하는 거죠. 프로 도박사들은. 자, 이런 ESPN 그 월드 포커 챔피언십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그 텍사스 홀덤 방식으로 9명이 최종 결선에 붙어요. 근데 이 9명이 처음에 갖고 있는 패의 확률이 다다다다닥 다 나와. 그리고 처음에 펼쳐지는 카드가 나옴에 따라서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확률들이 계속 변화하거든요. 근데 프로 도박사들은 그걸 머릿속에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여기서 껄림이 박학다식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 저건 껄림이 제작한 방송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저 껄림이 얕지만 넓은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그래요. 그 뭐였죠? 무슨 포운이었죠? 폰스타. 폰스타. 전당포 사나이들. 전당포 사나이들. 이런 거 보면 잡스러운 역사에 대한 곁가지 지식을 어마어마하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꼭 시청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자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분석 방식에 대한 확신, 그다음에 이것이 맞을 거라고 하는 방향에 대한 확신, 뭐 이런 확신들이 깔려 있는 거죠. 이런 확신이 깔려 있으니까 도박사들은 이제 도박을 하는 건데,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근데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자신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걸 쉽게 바꾸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사람들이 누구나 다 사회가 됐건 뭐 야구가 됐건 뭐가 됐건 변화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변화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것처럼 나는 변화하는 거가 우리 모두를 위해 필요한 거야라고 이야기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 우리가 그 빌리빈하고 다음에 그 저기 조나 힐 갑자기 피터 브랜든 맞나? 네, 김태용네. 그렇지. 이 두 콤비가 야구계를 바꾸잖아요. 바꾸는데 우선 그 같은 팀 안에 애슬레틱스 내부에 있는 스카우터들이 우선 여기에 이제 반항을 하고 감독이 반항을 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계속 이 팀에게 야유를 보내죠. 그다음에 다른 팀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비웃음을 하면서. 근데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서는 저 두 사람의 저 새로운 그 변화를 추구하는 몸짓에 대해서 조소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좀 답답해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20승을 거둘 때 우리가 막 함께 환호를 하는데 이거는 야구라고 하는 내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론 뭐 중요한 분도 있겠지만 그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가 내 생활을 그냥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 그냥 대상으로 있는 것에 변화가 일 때는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지라고 말하지만 내 앞에 그 변화의 칼이 날아왔을 때는 굉장히 사람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지난번에 공황장애님의 게임 이론을 내서 왜 극복하는 방식으로 뭐였죠? 저 까먹었네. 티포텟이요. 네, 티포텟의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한 시도 그리고 이걸 해보려고 했던 어떤 대통령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대통령의 이 극복하는 노력에 대해서 우리가 보였던 것들을 보면 이게 다 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쉽게 말은 하지만 그게 자신의 삶으로 다가왔을 때는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는 거죠. 요즘 뭐 정주영 씨에 관해 가지고 많이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정주영 씨가 항상 그래서 썼다 그러더라고요. 얘기를 할 때 너 이거 해봤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거기에서 맨날 답하다 보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 거예요. 조건 반사적인 거죠. 네. 안티테제. 자네 이거 해봤나? 네. 해비조님이 하이피델리티 갔다 오더니 막 이제 성대모사도 해요. 개인기가 늘었어요. 김진 씨가 뭘 가르치는 거야 거기서? 일도경님. 네. 이거 다 깔아 이제. 차양현 씨 옆에 계시고요. 자기 얘기로 하면 되게 어려운 변화가 남의 얘기로 하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이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래서 결국 변화에 대한 시도와 그 노력 그리고 변화가 어떻게 사람들을 바꿔놓는가, 그 게임을 바꿔놓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건데 막상 제가 영화를 보고 난 느낌은 근데 저건 야구잖아. 저게 감독과 그다음에 아론 소킨 그 각본을 쓴 아론 소킨의 경우라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당신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근데 저건 영화니까 라고 넘기기도 굉장히 쉬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저쨌든 영화적으로 베넷 밀러 감독이나 뭐 아론 소킨이 보여주고 싶었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혹은 더 나은 무언가를 위해서 변화를 추구하는 이 모습에서 이 영화를 어떻게 포장을 하면 저 두 사람의 노력이, 물론 이건 실화 바탕이기 때문에 20승을 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저런 변화의 노력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라고 이제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포장을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땐 베넷 밀러 감독이 그 TV 모니터 촬영한 것 같은 그런 이제 중간에 자료 화면을 영화 중간중간에 삽입을 하죠. 그래서 이게 진짜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관객에게 알려주면서 공감과 이 변화의 노력이 얼마나 의미 있었던 것인지 공감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거 이제 아주 2015년 상반기에 잘 쓰신 분 한 분 계시죠, 한국에? 윤모 재균 감독님. 국제시장에서 그 이상가족 찾기 장면 나올 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공감하는 장면이 현실 장면인 거죠. 그 장면에서는 진짜 저는 그 국제시장을 영화 봤을 때 불 들어오고 깜짝 놀랐어요. 온통 하얀 분들만 쫙 있어 머리가. 근데 이분들이 그 이상가족 장면 딱 나올 때 진짜 여기저기서 이게 막 다 들려. 근데 이게 저도 그 장면에서는 울컥해지는 거예요. 이게 실화기 때문에 진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료 화면을 아주 적재적소에 집어넣으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감동을 훨씬 배가시키는 방식으로 저는 이러한 그 어떤 장면을 넣음으로써 또 혹은 뭐 어떤 음악을 넣음으로써 혹은 어떤 방식의 교체 편집을 함으로써 감독이 혹은 그 영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펼쳐내는 이거가 일종의 이제 정치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태도로 어떤 단어를 쓰면서 어떤 식의 음악을 배경으로 어떤 용어를 써가면서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서 설득이 확 낮아지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설득이 확 높아진다는 거죠. 그 지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님이 조금 이런 식의 정치에는 굉장히 약했다 이분이. 돌직구적으로 사람들과 탁 까놓고 얘기하는 소탈함은 있었는데 이것을 조금은 좀 이렇게 세련된 제스처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그게 좀 없었다. 변화구를 던지지 못했다. 네, 직구만 있었다. 이번에 그 오바마를 보면서 또 한 번 느꼈던 건데 오바마의 신년 연설을 보면서 느꼈던 건데 똑같은 얘기를 돌직구를 던지더라도 앞뒤로 어떠한 이야기 뒤에 돌직구가 날아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듣는 사람들의 파워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소탈하게 다 까 그냥. 맞아요. 근데 이 다 까는 게 굉장히 그 소탈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좋지만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 이렇게 들어올래라고 꼬시는 전 이것도 정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건 굉장히 약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영화에서 베넷 밀러 감독이 제가 볼 땐 일반적인 야구 영화와 다른 방식의 음악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이거 음악을 찾으려고 이제 그 머니볼 OST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게 영화 음악 카테고리에도 걸려 있고요. 클래식 음악 카테고리에도 같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야구 영화의 음악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이 영화 보면 그 머니볼에 보면 시즌 개막 음악으로다가 저니의 Don't Stop Believing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이제 야구장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면서 시즌 시작하는 거 알려주는 게 있고 개막식에서 미국 국가를 조세트리아니가 나와서 연주를 해요. 누구예요? 세트리아니는 80년대 중반에 전기 기타 연주 음악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갔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저씨인데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는 그 이전까지의 전기 기타를 잘 친다. 혹은 뭐 락에서 기타를 잘 친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속주라든지 잉베이 아저씨처럼 뭐 아니면 그 스케일을 갑자기 뭐 블루스에 기반하고 있는 락 음악이 아닌 다른 장르의 음악의 스케일을 갖고 와서 뭐 연주한다든지 하여튼 이 뭔가 새로운 걸 갖고 오는 걸 되게 중시했는데 세트리아니는 그 기타 소리와 톤이라고 그러죠. 톤과 다음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중적인 그 음악에서 들을 법한 멜로디를 기타 연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킨의 브라이언 메이 같은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굉장히 이제 기타 오케스트레이션이라 그러는데 기타 사운드가 끄집어낼 수 있는 소리의 미학들을 다듬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전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왜 가용성 사람이 자기 기억에 편하다고 얘기한 게 저는 제 인생의 노래는 스티브 페리거든요. 왜냐면 어릴 때 그 음악을 들으면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우리 껄림은 조용필이잖아요. 이거는 논쟁의 거리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JYP.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자가 좋아하는 것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때 변영주 감독님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끔 그런 문제가 왜 제가 생기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기호 판단이거든요. 좋고 싫고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가치 판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좋고 싫고 일 것뿐인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옳고 그르고로 나가니까 자기가 좋은 거를 옳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늘 문제가 이제 대화 소통이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하여튼 뭐 조세트리아니는 그래요. 세트리아니는 80년대 이후에 미국 락 음악의 새로운 획을 그은 그런 기타리스트다. 그리고 이분은 그 연주 음악만 하세요. 물론 그 뭐 세션맨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네, 세션맨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 앨범을 내는. 네, 그리고 근자에 아마 치킨 풋이라고 하는 밴드를 제외하면 보컬리스트와 같이 활동한 적도 없을 거예요 아마. 순수하게 연주 음악으로 승부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자랑하고 계신 그런 분이죠. 근데 이분이 나와서 영화에 진짜로 영화 중간에 그 이분이 나와서 미국 국가를 연주해요. 기록 화면이 아니라 현실로. 네, 네. 영화 장면에 이분을 초빙한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야구 시즌 개막에 락 음악이 흘러나오고 그다음에 첫 경기에 국가를 연주하는 사람이 락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미국에서의 야구를 둘러싸고 있는 음악은 락 음악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그리고 이제 이 락이라고 하는 건 뭐 대중적인 미국에서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전 팝을 좋아해요라고 할 때는 컨츄리와 락 중간쯤이에요라는 얘기고 힙합을 좋아해요. 넌 좀 다르구나. 힙합이 아무리 뭐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있다라고 하지만 미국 대중음악의 근간은 락하고 컨츄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러한 뮤직 비즈니스와 상관없이 락 이러면 뭔가 저항적이고 뭐 반항적이고 막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네. 근데 메이저리그 영화 메이저리그도 그렇지만 와일드 싱. 찰리 신. 네. 거기서 진짜 와일드 싱도 나와요. 그 음악으로도. 그렇죠. 자, 이게 바로 그 미국 프로야구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뮤직 비즈니스의 세계와는 상관없이 겉으로 이렇게 포장되는 모습은 예측할 수 없는 반항하는 그리고 저항적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 야구다. 라고 한 이미지가 음악을 통해서 계속 이제 생산이 되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그러한 현실의 야구의 음악들도 조금씩 보여주지만 빌리빈과 이 새로운 판을 짜려고 하는 사람들을 포장하는 음악은 전부 클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뭔가 나는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포장하면 더 그럴듯하게 아까 제가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는 얘기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포장해낼까에 대한 고민 끝에 선택한 게 가장 거칠고 가장 반항적이고 가장 날것인 것처럼 생각되는 야구에 일부러 클래식 음악을 사용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주인공의 고뇌도 더 잘 살아나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그 원래 책이 났을 때 야구 단장 구단주가 또 나올 뻔했다. 단장이 자기 얘기를 그냥 쓴 거잖아요. 물론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아마 전기 작가가 대필을 했겠지만 근데 이 책이 경제서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처럼 사실은 이 영화가 야구에 대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얘기는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조금 야구하고는 다른 종류의 결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좀 더 고급스럽고 더 의미 있다라고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의미 있고 좀 더 가치가 있고 비싼 것처럼 보여지는 클래식 음악을 입힘으로써 정치적으로 아주 교묘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게 뻔하게 락 음악이 흐르는 음악이고 여기서 뭐 브래드 피트가 뭐 하고 막 이랬으면 그래 뻔한 야구 영화가 됐을 텐데 그런 야구 장면과 상관없이 브래드 피트의 고뇌를 클래식 음악에 가까운 소품들로 쌈으로써 이 사람의 고뇌를 관객들로 하여금 사회의 변화가 필요해. 맞아 이건 야구 얘기가 아니라 변화가 필요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려고 한 것 같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야구는 야구일 뿐이다. 뭐 그런 두 가지 생각. 네. 야구는 야구죠. 네. 저기 조금만 제가 덧붙이면 고급 문화, 그러니까 대중 문화 이렇게 나눌 때 이제 대중문화의 반대가 고급 문화요? 아니죠. 근데 뭐 그렇게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이야기하죠. 있으니까. 네네. 뭐 학자 이러면 안 되고 그렇게 나눌 때 대중문화는 뭐냐면 자기 이야기가 재현되는 것에 관심이 있고 고급 문화는 재현 자체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랑 좀 다른 이야기인데 그것 자체의 연주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이런 건데 야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해보면 개판이거든요. 정말 진짜 경기랑 자기가 직접 하는 거랑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야구예요. 그러니까 축구는 어영부영 따라가는데 사실 야구는 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야구라는 스포츠를 과연 고급 스포츠로 봐야 되느냐 대중 스포츠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세이브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통계는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디든 구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민주적인 거예요. 그런데 스카우트들은 이게 민주적인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마이스터 같은 자기들만의 길드 같은 그런 것들이 명확히 있죠. 그러니까 세븐 매트릭스가 가진 장점은 뭐냐면 민주적이고 오픈된 거예요. 지금도 돈 한 푼 안 내고 어디 가서 자료를 구하만 있으면 자기가 자기의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른 소르킨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민주성 이런 것들을 야구를 통해서 표현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세이브 매트릭스를 통해서 자기를 투영하고 싶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그 영화 속에 야구에 흐르는 음악은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저니 조세 스리아니도 있고 빌리 아이돌 노래도 좀 잠깐 나오고요. 라커룸에서 지고 나면 얘네가 뭐 힙합 틀어놓고 하고 있다가 브래드 피트가 아주 빡이 돌죠. 자, 이런 식으로
야구에 관련되어 있는 음악들은 대중음악을 쓰면서 오리지널 스코어, 이 주인공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음악은 마이클 데너라고 하는 음악가에게 맡겼어요. 근데 마이클 데너는 이 사람 동생은 제프 데너인데 두 사람이 다 형제가 같이 음악 작업을 하기도 하고 형제가 따로따로 하여튼 둘 다 음악가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마이클 데너는 1958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토론토 대학에서 아예 클래식 작곡을 전공한 사람이고 그래서 뭐 클래식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글렌 굴드 장학금을 받았대요. 이 아저씨가. 좋은 건가요? 그 뭐예요? 글렌 굴드 아저씨라고 그 캐나다의 가장 대표적인 피아니스트고 UofT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토론토 대학의 음대 이름이 글렌 굴드. 네. 이분이 되게 특이한 게 60년대 초반이었나? 아주 촉망받는 피아니스트였는데 더 이상 나는 콘서트 안 해. 이렇게 선언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연주한 바흐의 그 평균율 조곡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시면 음악 아시는데 그게 보이저호에 실려가지고 화성에 날아갔죠. 그래서 외계인들이 만나면 우리 이렇게 똑똑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귀가 있을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 마이클 데너의 경우는 클래식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이제 작곡가였고 오랜 동안 이제 또 영화 음악 작업도 해왔고 클래식 작업도 같이 해온 그런 작곡가예요. 이분이 저기 2012년에 라이프 오브 파이 음악을 해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죠. 드디어 껄리만한 게 나왔어. 라이프 오브 파이. 라이프 오브 파이의 이 영화 음악을 들어보시면 여기에도 이거랑 비슷해요. 지금 머니볼하고 비슷하게 여기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악 많이 안 들어가고요. 타악을 안 쓰는 건 아닌데 타악 많이 안 쓰고 그다음에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그리고 콘트라베이스 아주 저음을 내는 콘트라베이스를 아주 잘 이용하고 있고요. 그 영화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이 그 오케스트라에서 그러니까 실내악에 가까운 아주 이 작은 종류의 그리고 현악과 목관, 금관을 사용하지 않는 현악과 목관을 이용해서 환상적인 소리를 내는데 아주 뛰어난 그 실력을 갖고 있는 양반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콘트라베이스를 잘 쓰세요, 이분이. 콘트라베이스를 이제 뭐 재즈에서는 이제 더블 베이스라서 손가락으로 이제 튕기면서 연주를 많이 하는데 활로 이 현을 켜게 되면 그러면 굉장히 낮은 저음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미디로 만들어내는 저음하고는 다르게 콘트라베이스 특유의 울림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거를 굉장히 잘 살려내요. 그래서 그 앰비언트 또 나왔죠? 두 번째 나왔는데 두 번째 알아듣는 게 나왔어요. 앰비언트 계열의 저음을 사용하게 되면 소리가 극장에서 들으면 약간 찌그러지는 듯한 소리가 나요. 너무 저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 관객들을 압도하는 거죠. 그 소리가. 그래서 어마어마한 뭐 울림이 있구나. 여기서 뭐 근데 실제로 별 울림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소리를 이렇게 하는 건데 콘트라베이스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종류의 그 저음을 만들어내거든요. 물론 음의 낮은 것도 낮이도 훨씬 더 앰비언트가 낮지만 음의 낮은 걸 떠나서 콘트라베이스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소리를 이용해서 보통 콘트라베이스 많이 안 써요. 일반적으로 실내악 할 때는 아예 콘트라베이스는 들어가 있지도 않고 첼로 정도의 저음에서 끝나는데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감정을 잘 유도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아주 무리해 보이는 변화에 대한 노력을 보는 이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잘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사람의 고뇌를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관객들로 하여금 그런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A Little Bit of Faith 이것도 왠지 제목만 들어도 아주 적은 신념이잖아요. 이것만 들어도 이 감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지 좀 아실 수 있을 건데 영화 초반부에 이 음악이 흐릅니다. 이것만 들어봐도 어떤 스타일인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방식을 많이 수용. 많이 수용. 네, 많이 쓰고 있고요. 네. 여기에 보면 이 영화에서 뭐 멋진 투구 폼이나 아니면 뭐 타격 폼 아니면 뭐 장타 준족 혹은 뭐 호타 준족 뭐 아니면 사생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랐어요 스카우터들이. 아, 두산은 특히 중요합니다. 네, 두산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또 여기 그 스카우터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처음에 너무 웃겼던 게 걔는 애인이 못생겼어. 그게 되게 중요한 거인 모양이에요. 야구 선수들에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가 봐요. 두산은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스카우터가 막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걔는 애인이 못생겨서 걔는 안 돼. 애인이 못생겼다는 얘기는 자신감이 없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되게 웃겼는데. 두산은 애인이 못생기면 그놈의 두산. 네네네. 두산 이겨라. 그래. 그거보다 다 중요하게 이거 다 필요 없고 빌리비는 출루율. 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구가 됐건 뭐가 됐건 나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출루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바로 이제 이 영화에서는 그 변화의 시작인 거죠. 그 출루율로 가장 유명한 선수가 우리나라의 추신수 선수인데요. 그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빌리빈한테 가서 추신수를 스카우트하고 싶느냐 그랬더니 빌리빈이 나한테 순서가 안 돌아온다. 7년에 1억 7천만 불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 팀이 뭘 뽑냐면 뭐 세스페데스도 그렇고 조시 레딕도 그렇고 장타율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머니볼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것의 가격이 높아지면 다른 걸 찾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출루율이 중요하다는 걸 다 모든 구단들이 알기 시작하니까 추신수처럼 출루율이 좋은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니 이제는 또 다른 저평가를 찾는다는 거죠. 박세롬이가 평가액이 높아져서 떠난 사이에 싼 김태형을 불러서 녹음 한번 날리고 싶으시네요. 뭐 그렇다면요 말을 하시지. 사랑해 김태형.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이 영화의 지점까지만 해도 출루율이라고 하는 저평가됐던 새로운 지점을 변화의 측면으로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시도하셨는데 변화가 뭐 단번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좌절하게 되고 근데 이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 현장에서 긁어모은 자료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분석의 결과다. 그러니까 막연히 공상을 하면서 막연히 이상을 그리면서 자 저기로 가야지 옳은 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떤 자신의 기준이 있고 그 자신의 신념이 있고 그 신념에 따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현실을 분석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네. 제가 뭐 여기서는 주로 이제 양적인 게 중요하죠, 야구니까. 근데 저는 뭐 양적인 거 못지않게 질적인 그런 자료들을 긁어모으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현실에서는. 어쨌든 이러한 그 믿음과 신념과 그리고 자신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빌리빈이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도 연패를 막 해요, 조창기에. 연패를 막 하는데 이 연패하는 장면에서 제가 흥미로웠던 건 이 마이클 데너라고 하는 작곡가가 어떤 방식의 음악을 보여주냐면 백워드 매스킹을 해요.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를 했다. 그렇죠. 예. 꼴리 많은 게 세 번째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렴하다 피가 모자라. 그래요. 나 옛날에 그거 해보려고 진짜 카세트 테이프 녹음해서 잘라갖고 거꾸로 감아서 들어봤는데. 쓸데없는 짓 했었고요, 옛날에. 돈이 많으셨군요. 저는 자르진 못하고 아예 그냥 분해해서 뒤집어 봤는데. 그러니까 공테이프를 사서 녹음까지 하고. 거기다 다시 녹음을 하고. 그러니까 공테이프를 사야 돼, 자르기도 해야 돼, 원본도 날려. 더블데크만 있으면 가능. 원본은 안 날리죠. 집에 더블데크도 있어. 원본은 안 날리죠, 그래도. 강남 아무나 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진짜. 일동형. 차양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진희 새끼. 자, 이게 재밌는 게 이 패배의 장면에도 클래식 악기 편성을 버리진 않는데 근데 계속 이 클래식 악기를 통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는데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백워드 매스킹을 쓰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거꾸로 돌린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 현 소리가 거꾸로 돌아가니까 울림이 반대로 오죠.
그러면서 이 연패의 늪에 빠져 있는 이제 이 주인공의 심정을 보여주다가 백워드 매스킹을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그냥 백워드 매스킹만 사용하면 너무 이상해요, 소리가. 그래서 항상 역방향과 순방향을 같이 이제 붙여놓는 방식을 쓰는데 백워드 매스킹을 사용해서 역방향의 소리가 더 커지다가 뒤로 갈수록 이제 순방향으로 녹음된 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이제 백워드 매스킹 사라지는 방식으로 해서 이 빌리빈이라고 하는 단장, 자꾸 구단주가 나오는 노래. 단장의 그 신념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어냈죠. 바로 그 계속 연패되는 장면에 흐르던 The Stake이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근데 이게 되게 이제 감동적이잖아요. 20연승까지는. 근데 현실의 벽은 뭐 쉽진 않다는 게 빌리빈의 실험이 결국 포스트 시즌을 넘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건 빌리빈은 계속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좀 전에 그 무한단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새롭게 저평가된 내용을 통해서 또다시 변화를 꿈꾸는 이런 변화의 노력.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시카고 레드삭스가 다가와요. 보스턴 보스턴 죄송합니다. 시카고 나왔을까? 화이트삭스. 확실히 비존님은 이 야구 마니아는 아니다. 야구를 전혀 모른다. 보스턴 레드삭스가 근데 그렇게 좋은 팀인가 봐요. 네, 그렇죠. 진짜 야구를 여기서 만나라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레드삭스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 나도. 레드삭스의 저주 때문에. 아니, 밤비노의 저주. 그거 나도 많이 들었어. 그게 저기 루스 얘기인가? 베이비 루스. 베이비 루스를 다른 팀에 넘겨서 뉴욕 양키즈에 그래서 그런 거죠. 네. 베이비 루스가 쳤던 피아노가 그 보스턴 강에 뭐 있다 그래가지고 건지기도 했어요. 우승하려고.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도 미신에 휘둘려가지고. 아유, 그 노마 가르시아 파라라는 선수, 우리나라 박하니 이런 사람들은 그 루틴을 하지 않으면, 근데 루틴이 한 1분 정도 걸려요. 루틴을 하지 않으면 타석에 쓰지를 않아요. 박하니 선수 제발 모자 냄새 좀 그만 맡았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거 바뀌어가지고 못한대요. 네. 30초 룰이 생겨가지고.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이러한 이 변화의 노력을 이제 크게 봤던 보스턴 레드삭스가 더 큰 자본을 이제 제시하면서 너의 그 변화의 노력을 확장해라. 근데 이게 빌리빈의 변화에 대한 믿음은 사실은 작은 구단이 이러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장면을 포착해서 변화를 일으켜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구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종국에는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게 이 사람의 꿈이었던 거고. 네.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시작될 무렵에 큰 자본이 다가와서 자, 너의 꿈을 마음껏 펼치게 할 테니까 큰 돈과 만나라. 큰 물에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사실 사람들이 흔들리기 쉽단 말이죠. 근데 빌리빈의 경우는 현실에서도 아직 구현 못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가난한 구단에서 작은 구단에서 변화를 일으켜냄으로써 종국에 가선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이제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빌리빈도 사실은 이 영화를 보면 한번 고민을 해요. 이제 고민에 깊게 빠지죠. 중간에 난 이제 더 이상 돈으로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드삭스를 만나고 나니까 흔들려요. 워낙 얼마였더라?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제시해서 흔들리는데 이 신념을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돈이 아니라 이 게임의 규칙을 바꾸겠다는 이 변화에 대한 신념을 계속 지켜주게 해주는 게 누구냐? 딸이라는 거죠. 결국 변화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신념을 갖고 뭘 하건 간에 사람이 지지해주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바로 변심의 장면에 이 사람을 잡아주는 노래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더 쇼라고 하는 노래죠. 이게 랭카라고 하는 호주 싱어송라이터가 2008년에
데뷔 싱글로 나왔던 노래인데 그 노래도 꽤 성공적이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제 빌리빈의 딸로 나오는 케이시 빈 이 아이가 이제 캐리스 도시라고 하네요. 원래 배우 이름은 이 배우가 직접 녹음을 한 이 더 쇼가 흐르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빌리빈이 이제 눈시울이 촉촉해지면서 아 내가 원래 생각했던 변화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고 돌아가게 되죠. 네. 저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변화는 이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설프게 타협을 하거나 어설프게 몇 사람을 더 데리고 온다고 해서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신념뿐만 아니라 그 신념이 그냥 허공에 떠 있는 이상이 아니라 바닥부터 쌓아 올린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들에 대한 치밀한 분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확신 이런 것들이 모아져야 되고 이렇게 모아진 신념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치적인 기술. 여기서 말하는 정치는 무슨 정당 정치 이런 정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정치적인 기술 이런 것들이 함께 있을 때 그럴 때 저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빌리빈이 실제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영화 머니볼 속에서는 이 사람이 단순히 그런 숫자를 통해서 새롭게 바라보는 신념만 있던 게 아니라 선수들과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의미들을 새롭게 설파하고 여기에 동조하는 선수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내는 나름대로 굉장히 세련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있을 때 저는 변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니볼이라고 하는 영화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론 소킨이라고 하는 혹은 벤 앤 밀러 감독이 생각하고 있는 변화란 무엇인지 그리고 변화에 대한 노력과 변화에 대한 신념이 실제로 사람들을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당히 좋은 영화다. 그리고 그 세련된 표현법의 음악도 아주 잘 만들어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딸이 부르는 더 쇼를 들어보시죠.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I don't know where to go, can't do it alone. I've tried and I don't know why. Slow it down, make it stop, or else my heart is going to pop. 'Cause it's too much, yeah it's a lot to be something I'm not. I'm a fool out of love. 'Cause I just can't get enough. Yeah, I'm just a little. 이번 주 개봉 신작의 근거 없는 예측 무비 찌라시. 자, 무비 찌라시 시간입니다. 함장님. 예, 지난주 소개해드린 영화 중에 저는 세시봉을 봤는데요. 결국엔. 예상했던 신업과 달리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신업으로 무척 고무적으로 감상하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영화 인트로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 영화 끝나고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도 나오는데 실제 그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현실을 차용해서 재미나게 바꿔놓은 이야기로 되게 즐겁게 조영남과 봤고요. 윤여정 두 분에게 이제 양해를 구했다는 얘기죠? 윤여정 씨의 양해를 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세시봉을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70년대 시대극을 다룬 것 중에는 그나마 제일 괜찮았고요. 보실 수 있으면 즐겁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CG가 좀 너무 웃겼어요. 당시 세시봉 근처의 거리 분수대랑 그 미도파 백화점 앞에 이 CG를 만들어 놨는데 CG가 많이 조악했는데 이건 어쩔 수 없었을 것 같고. 자, 이번 주에는 총 4편의 영화를, 죄송해요. 이 한마디는 꼭 하고 가야겠어요.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김희애가 노래 부르는데 정말, 와닿습니다. 옛날에 김희애 씨. 원래 물망초 불렀잖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요. 그런데 그때의 감성보다 훨씬 더 풍부한 감성으로 웨딩 케이크를 부르는데, 정말 이뻐, 김희애는. 정말 특급 칭찬. 웨딩 케이크. 웨딩 케이크를 이제 가사를 생각지 않고, 괜히 결혼식장에서 축가로 부르면 큰일 나는 노래죠. 그래서 그 웨딩 케이크의 원래 영문곡에 대한 얘기와
가사 이렇게 된 것도 영화 에피소드에 녹아 있어요. 그것도 재미나게 보실 수 있을 거고. 자, 이번 주에는 총 4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조선 명탐정 사라진 노베 딸. 감독은 제가 좋아하는 올드미스 다이어리, 조선 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 감독 그 김석윤입니다. 기대치는 2점 드리고요. 올드미스 다이어리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편과 동일하게 주인공은 김명민, 그다음에 오달수 콤비가 맡았어요. 그리고 여주인공은 이현희가 나옵니다. 3점이네. 예고편 보면 이현희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 한복 입고 나왔다고. 기모노 입었. 기모노 기모노 입었는데 한복 입고 나왔다고. 요즘 뭐 배우 기대치는 적당히 2점. 3점을 줄 수는 없다. 왜 이현인데? 이쁘다고 연기를 잘하는 거는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나이가 어리다. 잘하잖아. 연기 자체는. 그럼요. 자, 신업은 정조 19년을 배경으로 정조가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불량 은괴 유통이라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뭐 이런 영화는 신업을 볼 게 있나요? 주인공 둘의 만담과 슬랩스틱 코미디로 보는 거니까 신업 기대치는 1점, 합계 5점입니다. 네. 두 번째 영화 킹스맨 시크릿 에이전트. 기대됩니다. 원제는 킹스맨 더 시크릿 서비스고요. 감독은 매튜 본이라고 그 클레어 데인즈가 살아있음을 알린 스타더스트와 키게스 영웅의 탄생, 그다음에 엑스맨 리부팅이죠. 퍼스트 클래스의 감독이에요. 감독 기대치는 3점 주고요. 매튜 본이 또 그 가이리치 감독 영화들 초창기에 제작도 했죠. 그래요. 배우진도 끝내줘요. 일단 주인공은 그닥 기대가 안 되긴 해요. 테런 에거튼이라고 별로 유명하진 않고 영국 드라마 그 더 스모크라고 소방관 이야기 8부작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등장인물 중 하나거든요. 하지만 콜린 퍼스, 그다음에 마이클 케인, 사무엘 잭슨, 그다음에 멋진 영국 배우죠. 마크 스트롱까지 뭐 기대치는 3점. 여배우는 하나도 안 꼽았네. 어쨌든 하지만 신업이 형편없어요. 이건 뭐 F학점 첩본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IQ는 높아. 그리고 체조도 잘하는 주인공이 학교도 중퇴하고 해병대도 중간에 때려치고 나오고 성격이 안 좋다는 얘기거나 아니면 자유분방하다는 얘기겠죠. 뭐 변변찮게 사는데 스파이가 된대요. 이건 뭐 그래도 007은 해군 중령이기라도 한데 뭐 어쨌든 아무튼 스파이물에다가 히어로물을 입힌 내용으로 기대치는 1점, 합계 7점입니다. 예고편 보면 액션이 스타일리시해. 근데 시크릿 에이전트로 나와 있네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서비스라는 걸로 원래는 그 밀리터리 서비스잖아요. 네. 그런 개념으로 한국에서는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시크릿 에이전트를 붙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갑자기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그냥 보고 떠오른 게 007 시리즈 중에 초창기 거에 더 시크릿 서비스라고 원제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한국으로 갖고 오면서 시크릿 에이전트라고 부제를 붙였던 007 시리즈가 있는 것 같아서 글쎄요. 혹시 그걸 패러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냥 급 들었어요. 그냥. 그 얘기하신 게 여왕폐하 대작전, Her Majesty's Secret Service. 그 맞아. 네, 맞아요. 하긴 뭐 그 당시에는 시크릿 서비스를 여왕폐하 대작전으로 했으니까. 그게 세 번째 영화였죠. 69년도 작품인데 세 번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션 코넬리가 2편 하고 그 다음에 한 편 나왔던 게 이걸 거예요. 영패 대작전. 껄림이 이런 걸로 박학다식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면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자, 세 번째 영화 7번째 아들. 감독은 세르게이 보드로프라고 러시아 사람이에요. 일본인 아사노 타다노부가 테무친 역할을 했던 몽골이라는 영화의 감독이었죠. 그 껄림이 출연하신 그 영화. 그렇죠. 영화 배우. 네, 그래요.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쪽에서는 유명한 감독이고 기대치는 2점. 그 껄림의 포스터가 얼마 전에 경진공에 시스템 나왔잖아요. 예, 보니까 마르코 폴로 미드. 마르코 폴로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제가 출연했어요. 이제야 인정하고 있네요. 자, 배우는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꽤 나옵니다. 벤 반스라고 그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의 캐스피언 왕자 역할을 했던 남자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그 외에도 이제 제프 브리지스, 아이쿠 형님, 줄리안 무어, 아이쿠야. 그다음 왕좌의 게임 시리즈에서 존 스노우 역할을 하고 있는 킷 해링턴, 그다음 아미스타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도 나왔던 흑인 배우죠. 디몬 하운수. 미드 말고 영화에서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롭 코엔 감독의 드래곤 브루스리 스토리에서 브루스리 역할을 했던 그 제이슨 스칼리도 나옵니다. 배우 기대치는 3점. 네.
신업은 그냥 판타지 소설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예요. 100년에 한 번 붉은 달이 뜨면 이제 대마녀와 어둠의 존재들이 되살아난다는데 뭐 이에 맞서 싸우는 게 7번째 아들이랍니다. 뭐 일종의 기사단이래요. 별 관심 없고. 그래서 신업 기대치는 1점, 합계 6점입니다. 이쪽 장르는 좀 뭐라 그럴까 아이템이 진짜 고갈된 것 같아요. 그놈의 붉은 달. 근데 7번째 아들이 왜 이렇게 서양에서는 많이 나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때 콘돔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들 났어요. 네. 아니 그 왜 세븐 선즈 오브 세븐 선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그겁니다. 아. 이 7번째 아들이 7번째 아들의 7번째 아들. 그런데 성경에 누구 기준으로 앞에 7분, 뒤에 7분 그렇지 않나요? 뭐 누군가 게시판에 해석해 주실 거예요. 네. 저희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박학다식하지 않아요. 그럼요. 전혀 몰라요. 애국학자야 빨리 써라. 잘 아시겠네. 그러니까. 자, 4번째. 꿈보다 해몽. 감독은 이광국이라고 홍상수 감독의 조감독을 하던 분이에요. 네. 로맨스 조라는 장편 영화를 만든 적이 있으시고 이분도 그러면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찍으시겠네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이번이 2번째 장편입니다. 기대치는 1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롱샷으로 촬영하는. 자, 배우는 주연 신동미. 이름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죠. 제가 무척 좋아하는 여배우입니다. 주로 TV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이뻐요. 이광국 감독의 이전 영화 로맨스 조에서 다방레지 역할을 했었고 로맨스 조? 기억났어요. 네. 그 외에도 연애의 온도에도 출연하고 마치 되게 이쁜 되게 매력적인 분인데 이분? 죄송해요. 갑자기 영화 생각이 나면서 되게 재밌어요. 로맨스 조. 게다가 제가 이 여배우를 좋아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해비조님 수업을 들었나봐요, 이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연애의 온도에도 출연했고 마치 동물원 김창기 아저씨 닮은 배우인데 김강현 배우라고 여기 나오고 유준상도 나옵니다. 누가 홍상수 감독, 조감독 출신 아니랄까봐 김태우와 서영화 언니도 나옵니다. 인맥이 있죠? 배우 기대치는 2점. 신업은 밤에 꾸는 꿈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명 여배우랑 그 여배우와 헤어진 전 남자친구 그리고 형사까지 어젯밤에 꾸었던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뭐 그런 신업이고 왜 제목이 꿈보다 해몽인지 뭐 그 지난밤에 꾸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몽하느냐 뭐 그런 거겠죠. 적당히 기대치 2점, 합계 5점입니다. 로맨스 쪽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게 저도 우연히 TV에서 그 독립영화 틀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진짜 기대 안 하고 그냥 TV로 우연히 틀었다 봤는데 끌 수가 없었어요, TV를.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스펙타클한 이야기는 아닌데 이야기를 보고 있다 보면 슬금슬금 빨려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그 능력 있는 감독입니다. 그 대통령의 시간도 그렇고 오늘 행동 경제학 말씀드린 부분도 그렇고 다 그냥 꿈보다 해몽. 원래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전은 내가 제일 잘하잖아요. 못하는 내 앞에 있는 애가. 내 앞에 있는 애가 세상에 제일 못하잖아요. 방금 무한단물님 그 얘기하시니까 제가 많이 반성을 해야겠네요. 전 제 앞에 차가 늘 못한다고 생각해요. 자, 역시 블록버스터 마니아인 저는 킹스맨을 보겠지만 아직 주피터 스탠딩을 못 봤단 말이죠. 망작이라도 예의상 한번 봐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매에 대한 어떤 그렇죠. 연민? 그래도 시대 재생에 매트릭스 같은 3부작을 내놨고 그다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V4 벤데타를 제작을 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리네요, 의리. 의리로 봐줘야 돼. 딴지라디오 방송별 게시판에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무비스트가 후원하는 인터파크 프리엠의 건 2매, 엠푸드가 후원하는 꽃씨 작곡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곧 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설레고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고 누군가는 또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불편하고 외로운 사람들 주위에 없는지 살펴봅시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다시 살게 할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녹음 김태용, 효과 고승수, 제작 딴지일보 진행의 그럴거리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설특집 전문의원 버디님과 함께 설명절을 지새울 영화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